칠흑 같은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것은 헛기침 소리와 빗자루가 아스팔트를 쓰는 소리뿐이었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에 섬처럼 솟아있는 명품 아파트 헤리티지 팰리스의 아침은 경비원 박만수 72의 손에서 시작된다. 그의 하루는 입주민들이 첫 조간신문을 집어들기 한참 전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귀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꺼지는 깊은 밤에야 끝이 났다. 박만수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IMF 시절 평생을 바친 섬유 공장이 허공으로 흩어진 후 그가 다시 두 발로 선 세상의 전부였다. 대기업 부장 시절 입었던 반듯한 양복 대신 몸에 꼭 맞는 경비원 제복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 발을 올리고 내리는 일을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활을 움직이듯 엄격하고 절도 있게 수행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의식이었다. 낙엽 하나, 담배꽁초 하나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실함은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물론 그 성실함을 존중이 아닌 부려먹기 좋은 머슴의 근성으로 취급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이 박씨, 내 차 타이어에 흙탕물 튄 거 안 보여? 거적대기라도 들고 와서 닦아놔. 입주민 대표이자 사채업으로 부를 쌓은 최 회장 75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박만수를 자신의 발밑에 두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다. 박만수는 허리를 굽혔다.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누르며 마른 걸레를 가져다 벤츠의 타이어를 닦았다. 주위의 다른 입주민들이 혀를 차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박만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에겐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부적이자 삶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M&A 전문가로 일하는 손주 박지훈 29이었다. 괜찮으세요, 반장님? 젊은 경비원 김군이 다가와 걱정스레 물었다. 박만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흙 묻은 손을 털며 씩 웃어 보였다. 괜찮긴 뭐가. 저 영감탱이는 꼭 나한테만 저래. 내가 자기 공장 갉아먹은 쥐새끼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돈만 많은 인간들이 더한 법이잖아요. 신경 안 써. 내 손주만 생각하면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지훈이가 어떤 앤데. 이 할애비가 평생을 바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놈이야. 월스트리트. 김군, 자네 월스트리트가 어떤 곳인지 아나? 전 세계 돈이 다 모이는 곳이야. 거기서 우리 지훈이가 큰손들 돈을 막 굴린단 말이지. 박만수의 구겨졌던 얼굴이 자부심으로 활짝 펴졌다. 경비실 한쪽에 붙여놓은 손주 지훈의 사진은 그에게 성화와도 같았다. 사진 속 지훈은 비싼 양복을 입고 뉴욕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저 웃음, 저 당당함. 저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흙탕에 구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손주의 성공으로 완벽하게 보상받고 있었다. 곧 돌아온다. 성공해서 이 할애비 앞에 나타난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박만수는 다시 한번 허리를 꼿꼿이 폈다. 최 회장의 차가 남긴 타이어 자국을 지우개로 지우듯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아파트 입구를 쓸었다. 저 육중한 철문 너머로 금이 환향할 손주가 들어올 그 영광의 순간을 그리며. 아니, 이 시간에 웬 떡이세요, 반장님? 동료 경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만수는 평소와 달리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는 최고급 방앗간에서 맞춰온 팥시루떡을 동료들에게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강아지, 아니 우리 손주놈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말도 없이 이 늙은이를 놀래주려고 그냥 왔다니까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늦은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환하게 켜진 거실 불빛과 훌쩍 커버린 손주의 뒷모습이었다. 10년 만이었다. 어릴 적 모습이 희미하게 남은 등, 그러나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듯 단단하고 넓어진 그 등을 보는 순간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이 돌아보며 할아버지, 저 왔어요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순간 박만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이놈아, 온다고 말을 해야 마중이라도 나가지. 비행기 표 값도 없는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개냐. 그의 타박은 원망이 아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다른 표현이었다.
손주는 그저 씩 웃으며 할아버지를 안아주었다. 파스 냄새와 땀 냄새가 밴 할아버지의 작업복. 그러나 지훈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익숙하고 포근한 냄새였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성공한 게냐? 신문에서만 보던 양복쟁이들처럼. 밤늦도록 이어진 술상에서 박만수는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술잔을 채웠다. 수십억대 연봉,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월스트리트에 떠오르는 별. 현실감 없는 단어들이지만 눈앞에 손주가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사실만으로 박만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됐다. 이제 됐다. 이 할애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비가 못다 한 꿈 내가 이렇게 이뤄주는구나. 박만수는 떡을 돌리며 어젯밤의 감동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경비실을 찾아온 몇몇 입주민들도 축하의 말을 건넸다. 어머 박 반장님 좋으시겠어요. 손주 농사 잘 지으셨네. 축하합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경비원 생활도 청산하시겠네요. 특히 최 회장은 보란듯이 헛기침을 하며 경비실 앞을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축하가 아닌 무언가 뒤틀린 심사가 가득했지만 지금의 박만수에게는 그런 것 따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할아버지를 위해 최고급 한우 식당을 예약했다. 만수는 태어나 처음 보는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를 입에 넣으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지훈아, 넌 이제 이 할애비의 자랑이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왔으니 이제 할애비 어깨 좀 펴고 살아도 되겠지? 지훈은 말없이 고기를 구워 할아버지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그늘져 있었지만 기쁨에 취한 박만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훈이 모는 번쩍이는 외제차에 앉아 박만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이라고. 굴욕과 인내로 버텨온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일부터는 헤리티지 팰리스가 아닌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장 당당한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것은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이자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날들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다음날 아침, 박만수는 그 어느 때보다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고 출근했다. 어제의 칭찬과 축하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곧 그만둘 일터였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어색한 침묵과 관리사무소장의 딱딱한 얼굴이었다. 박 반장님, 잠시 소장실로 좀 오시죠. 무언가 싸늘한 분위기를 직감했지만 박만수는 애써 태연한 척 소장실 문을 열었다. 관리소장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그만두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장님? 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박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어제까지의 영광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관리소장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만 뒤적였다. 그게 어제 새로 입주 계약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박 반장님의 해고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누굽니까? 대체 누가? 박만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소장실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누구긴 누구야, 박씨. 자네 손주지. 회장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지훈이가 왜 저를 박만수의 말은 최 회장이 틀어놓은 녹음기 소리에 의해 끊겼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분명 손주 지훈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우리 아파트 수준에 맞지 않는 경비원은 필요 없습니다. 경비원의 과거 이력이나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것도 신뢰가 가지 않고요. 당장 내보내세요. 처리되지 않으면 입주계약 자체를 재고해 보겠습니다. 녹음된 음성은 짧았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다. 박만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아니,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다. 수준에 맞지 않는 경비원, 가족관계가 불분명.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만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꼴 좋군. 평생 개처럼 일해서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라. 이게 바로 요즘 것들의 방식이야. 박씨 이제 알겠나? 자네 인생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박만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장실을 빠져나왔다. 로비를 지나는 입주민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동정, 경멸,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 그를 향해 무수히 쏟아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부러워하던 동료 경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를 외면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상의 정상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떠밀려졌다. 경비실에 붙여두었던 손주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지우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박만수는 그 사진을 향해 다가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마이너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박만수의 세상도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다. 깨진 액자의 유리 파편처럼 박만수의 하루도 조각나 흩어졌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는 지훈이 사온 최고급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남은 인생 이제 명품만 입고 드세요. 어젯밤 술기운에 지훈이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다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긁어냈다. 명품 옷이 아니라 평생 입었던 경비원 제복이 벗겨졌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옷이 될 줄 알았던 손주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갑옷을 찢어발기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박만수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던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일찍 오셨네요, 할아버지. 너무나 평온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목소리에 박만수는 끝내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액자에서 빼낸 지훈의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나를 해고해? 밭은 기침처럼 터져나오는 절규의 지훈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이나 미안함 대신 차가운 체념만이 감돌았다. 어차피 오래 하실 일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험한 일 그만두고 편히 쉬시는 게 맞습니다. 편히 쉬어. 내 놈이 내 밥줄을 끊어놓고 쉬라고? 내가 지난 10년간 그곳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잊었어. 내 놈 학비 한번 안 끊기게 하려고 최 회장 같은 놈들한테 허리 굽히고 발 닦아주면서 버텼어. 그런데 이제 와서 수준? 내 수준이 어때서? 박만수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러나 지훈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단단한 얼음벽과 같아서 할아버지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더는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남들 발이나 닦아주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요. 제 성공이 할아버지의 굴욕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살기 싫습니다. 제 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굴욕이라는 단어가 박만수의 가슴을 쳤다. 그것은 그가 손주를 위해 기꺼이 감내했던 성스러운 훈장이었다. 그런데 손주는 그것을 부끄러운 낙인이라 말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박만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다 이 말이냐. 이 할애비가 내 앞길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그래서 치워버렸다. 지훈은 대답 대신 입을 굳게 닫았다. 그 침묵은 박만수에게 긍정보다 더 잔인한 칼날이었다. 박만수는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기대왔던 가장 단단한 기둥이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모래성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아들 내외는 물론 온 친척이 지훈의 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이제 무슨 낯으로 그들을 본단 말인가. 손주에게 해고당한 할아버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떻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할아버지. 내 놈 얼굴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으니 당장 나가란 말이다. 박만수의 절규에도 지훈은 잠시 서 있을 뿐
이내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변명도 사과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박만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등을, 아니 성공한 이방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박만수가 해고된 다음 날부터 헤리티지 팰리스에는 그를 대신할 젊고 훤칠한 경비원들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입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했고 박만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입주민들은 이제 박만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의 10년 헌신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지워졌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진 박만수는 며칠을 방 안에서 술로 보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차마 아버지를 위로하지도 아들을 나무라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최 회장이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악어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씨 몸져 누웠다는 소문이 자자하길래 문병 좀 왔네. 꼴이 말이 아니구만. 최 회장은 허락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았다. 박만수는 당장 소금을 뿌리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할 말 없으면 당장 돌아가시죠. 에이,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나. 다 자네 걱정돼서 온 거지. 그 잘난 손주놈은 집도 나갔다며? 아주 호적에서 파내버렸구만 그래. 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쓰라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지훈과 박만수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쯧쯧. 사진 속에서는 아주 부자지간이 애틋해. 그런데 말이야, 박씨. 자네는 손주에 대해 대체 뭘 얼마나 아는가? 그게 무슨 소리요? 자네 손주 보기보다 배짱이 아주 두둑한 놈이야. 제 할애비 원수한테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니 말이야. 안 그런가? 원수라는 단어에 박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IMF 시절 자신의 공장에 마지막으로 부도움을 돌려 회사를 공중분해시킨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게 바로 최 회장이었다. 당신, 이제 기억이 좀 나나? 자네가 평생을 바친 공장 내가 아주 헐값에 잘 먹었지. 그런데 자네 손주가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더군. 우리 할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말이야. 최 회장은 시가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후 연기를 박만수의 얼굴에 내뿜었다. 박만수는 콜록거리며 물러섰다. 거짓말. 우리 지훈이가 당신 같은 인간한테 돈을 빌렸을 리가 없어. 거짓말? 하. 박씨, 자네는 아직도 세상을 몰라. 성공 앞에서는 원수도 애비도 없는 법이야. 특히 돈이 그렇고. 자네 손주가 월스트리트 마지막 학비가 없어서 쩔쩔맬 때 그놈이 기댈 곳이 나밖에 없었거든. 뭐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계약서를 하나 쓰긴 했지만. 최 회장은 계약서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만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손주놈 원망 말게. 다 자네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아, 그리고 조만간 자네 아들 사업체에도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걸세. 자네 손주가 맺은 계약의 대가가 꽤 비싸거든. 기대하게. 악마의 속삭임 같은 말을 남기고 최 회장은 유유히 사라졌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최 회장이 던진 말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조합되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원수에게 무릎 꿇은 손주. 재미있는 계약서. 아들 사업의 위기. 모든 것이 지훈과 연결되어 있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추악한 거래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 회장이 단영한 후 박만수는 이성과 감각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변했다. 그는 미친 듯이 지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말한 계약서. 그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아들 내외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서랍을 열고 옷장을 헤집고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낡은 앨범 사이에 끼워져 있던 노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박만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찾던 것임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채권자 최호, 채무자 박지훈. 채무 금액 1억 원. 이자 연 30%. 그리고 박만수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계약서 말미에 적힌 특약사항이었다. 특약사항. 채무자 박지훈은 학업을 마친 후 채권자 최호가 지정하는 업체에 입사하여 10년간 근무하며 채무를 변제한다. 만일 채무자가 위 1항을 불이행할 시 채무자는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즉시 위약벌로 배상한다. 위약벌 배상이 불가능할 시 연대보증인인 부박오 박만수의 아들의 사업체 소유권 전부를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채권자는 상기계약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조부 박만수의 신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 박만수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현대판노의 문서였다. 아들의 인생, 손주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통째로 담보로 잡힌 핏빛 계약서였다. 지훈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할아버지의 원수에게 가족 모두의 영혼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박만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특약사항 4조. 조부 박만수의 신변에 대한 모든 권리. 최 회장은 이 조항을 이용해 지훈을 압박하고 있었고 지훈은 할아버지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손으로 해고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박만수에게 그 방법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왜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는가? 왜 이 늙은 아비와 함께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는가?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었던가? 박만수는 계약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배신감, 미안함,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처절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손주는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위태로운 외줄 위를 홀로 걷고 있는 가련한 광대였을 뿐이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었다. 찢어버릴 수도 불태워버릴 수도 없었다. 이것은 아들이 짊어진 십자가이자 이제 자신이 함께 짊어져야 할 멍에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아들을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이 늙은 몸뚱이라도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캄캄한 절망의 끝에서 박만수의 눈에 비로소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만수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이는 동안 그의 손자 박지훈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그가 향한 곳은 월세 1,000만 원짜리 최고급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여의도 한복판 허름한 상가 건물의 오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 그곳이 바로 최 회장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훈이 세운 다윗의 사령부였다. 사무실 벽면은 온통 최 회장의 사업관계도, 자금 흐름, 그리고 지난 30년간 그가 저질러온 불법과 탈법의 흔적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바로 IMF 시절 무너진 공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젊은 날의 할아버지 박만수의 모습이었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최 회장이 97년도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부실 채권 목록입니다. 여기에 선배님 할아버님 회사였던 만수섬유의 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시절부터 지훈과 함께 일해온 후배이자 지금은 그의 유일한 아군인 재무분석가 데이빗 김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예상대로군.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어. 최 회장이 일부러 부도엄을 유통시켜 회사를 무너뜨린 후 헐값에 자산을 인수한 계획적인 사냥이었던 거야. 네.
당시 외환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 사냥꾼들이 많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케이스였고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진 것이 단순히 시대의 불운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다. 최 회장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정계와 재계에까지 거미줄처럼 인맥을 뻗어놓은 늙고 교활한 독사였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다. 그 독사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영린을 건드려야만 했다. 데이빗 최 회장 아들 최 이사 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역시 나였습니다. 최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대부분이 아들 최 이사의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수십억을 날린 정황도 포착됐고요.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완벽해 보이는 성에도 반드시 약점은 존재하는 법. 최 회장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그의 망나니 아들이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집을 나오던 날을 떠올렸다. 차갑게 등을 돌려야 했던 순간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느껴졌던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시선이 심장을 찔렀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이 지옥을 끝내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할아버지를 해고한 것은 최 회장의 의심을 피하고 동시에 할아버지를 그의 물리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알기에 지훈의 마음 역시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밤잠을 줄여가며 최 회장의 뒤를 캤다.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모든 금융 지식과 M&A 기술, 인맥을 총동원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무너진 할아버지의 인생을, 빼앗긴 가족의 역사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며칠 후 최 회장은 박지훈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다. 회장님, 제가 졌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제 할애비처럼 별 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이제야 현실 파악이 좀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계약은 이행하겠다는 게냐? 네. 아버님의 사업체 양도각서와 제 신변 포기각서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할아버님과 아버님께 저녁 한 끼 대접할 시간을 주십시오. 헤리티지 팰리스 내에 있는 중식당 진미루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은 껄껄 웃었다. 패배자가 주선하는 마지막 만찬이라. 꽤나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다. 박만수와 그의 아들놈까지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항복 문서를 받아내는 그림.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좋다. 내 놈의 마지막 요심이 갸륵해서 특별히 허락해주지. 저녁 7시 진미루에서 보자. 딴 생각 품지 마라. 내 놈 가족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만 명심해. 최 회장은 그날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하게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진미루의 가장 큰 룸에는 박만수와 그의 아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박지훈이 앉아 있었다. 박만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았다. 어이 박씨. 자네 꼴을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어디 그 잘난 손주놈 얼굴 좀 쳐다보시지. 가문을 통째로 팔아먹은 역적놈의 얼굴 말이야. 박만수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말없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들을 꺼내 최 회장 앞으로 내밀었다. 사업체 양도각서, 신체 포기각서, 그리고 이번 M&A를 위한 내부 정보 자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최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결국 별 수 없는 풋내기였어. 자, 그럼 이 서류에 지장들 찍고 우리 다 같이 축배라도 한번 들까?
최 회장이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순간이었다. 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호조 국외 재산도피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최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사냥꾼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회장님 아드님이 마카오 카지노 VIP 룸에서 쓰신 돈이 약 70이요. 전부 회장님께서 조세핀 안처에 숨겨두신 비자금에서 나온 돈이더군요. 그 증거 자료 지금 국세청과 검찰에 동시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아마 10분 안에 이곳으로 사람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룸의 문이 활짝 열리며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지훈이 내밀었던 서류 가방에는 항복 문서가 아닌 최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최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 외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최 회장의 양팔을 붙잡고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최 회장은 독이빨이 뽑힌 뱀처럼 허망하게 늘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핏발 선 눈으로 지훈을 노려봤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나를. 당신은 아들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라 한 남자의 할아버지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지훈은 싸늘하게 대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룸 중앙에 설치된 스크린의 전원을 켰다. 스크린에는 1997년 만수섬유의 최종 부도 처리 보고서가 나타났다. 이것이 당신과 우리 집안 악연의 시작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월스트리트에서 거대한 M&A를 브리핑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최 회장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1997년 11월 최 회장 당신은 외환위기의 혼란을 틈타 저희 할아버지의 회사였던 만수섬유의 부실 어음을 헐값에 대량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유발시켜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뒤 담보로 잡혀있던 공장 부지와 기계 설비들을 헐값에 인수했죠. 명백한 기업 사냥 행위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당시의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들이 증거자료로 제시되었다. 넛을 잃고 앉아있던 박만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실패가 단지 시대의 불운 탓이라고만 생각하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악마의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에 그는 치솟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지훈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그렇게 축적한 부로 당신은 사채업의 왕이 되었고 헤리티지 팰리스의 주인 행세를 하며 지난 10년간 저희 할아버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핏값으로 얻은 더러운 돈을 미끼로 제 인생과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훈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 회장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이 제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의 자부심이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당신이 짓밟은 겁니다. 당신의 년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곱씹으며 사십시오. 지훈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 회장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박만수는 스크린에 떠있는 30년 전 자신의 처참했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되갚아준 손주의 당당한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든 상황이 아직 믿기지 않는 듯 그의 입술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 천천히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미안함과 슬픔,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자 진미루의 룸 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만수는 여전히 스크린에 떠있는 30년 전 자신의 낡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평생을 짓눌러온 실패의 기억,
그 기억의 실체는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한 악인의 탐욕이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억울하게 뒤집어쓴 오명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옆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겪어온 고통의 깊이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하며 흐느꼈다. 하지만 박만수는 울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버린 거대한 공허함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손주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룸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헤리티지 팰리스의 입주민 대표이자 하늘 같았던 최 회장의 체포 소식은 3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식당 복도는 순식간에 몰려든 입주민들과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 회장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봤다. 세상에, 최 회장님이 왜 검찰에? 저 젊은 사람이 신고했다던데 대체 누구야? 웅성거림 속에서 누군가가 룸 안에 남아있는 지훈과 박만수를 발견했다. 어머, 저기 박 반장님 아니세요? 저 젊은이는 박 반장님 손주잖아요. 모든 시선이 룸 안으로 쏠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주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늙은이라며 수군거렸던 그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박만수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들 앞에서 지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룸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듯한 당당한 태도였다. 그는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박만수는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었다. 지훈은 할아버지 앞에 조용히 섰다.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M&A 전문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할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박만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룸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다. 그 뒷모습은 기쁨에 찬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을 지탱해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지훈은 차마 할아버지를 붙잡지 못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할아버지의 상처를 헤집는 소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그저 멀어져가는 할아버지의 지친 어깨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무너진 폭군의 성 위에서 할아버지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이 길고 긴 싸움의 진정한 끝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굳은 결심을 한 채 할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박만수가 향한 곳은 그의 삶과 굴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헤리티지 팰리스의 경비실이었다. 이미 그의 빈자리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낯선 자신의 일터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 아파트 뒤편의 작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늘 그곳에서 담배를 태우며 고된 하루의 시름을 달래곤 했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신만의 왕좌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텅 빈 가슴을 파고들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손주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었다는 사실은 고마웠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아팠다. 왜 자신을 믿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이 늙은 아비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고 그저 보호해야 할 짐이라고만 생각했을까? 그 서운함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할아버지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지훈은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할아버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박만수는 코트를 뿌리치려 했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그의 어깨를 감쌌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자존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이 할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참아왔던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저를 협박했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제 미래 때문이 아니었어요.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할아버지의 신변에 대한 모든 권리라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저 악마를 무너뜨려야겠다고.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할아버지가 또다시 무너지실까봐, 저 때문에 또 굴욕을 감내하시려 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지우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악력이 되자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제가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시더라도 그것이 할아버지를 그 지옥에서 꺼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지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박만수의 어깨를 감싼 코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손주의 울음 섞인 고백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지독하고도 아픈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폐류나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던 어린 손주의 처절한 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박만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지훈의 등을 토닥였다. 됐다, 이제 됐다, 이놈아. 그 한마디에 지훈은 결국 무너지듯 할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했다. 박만수는 우는 손주의 머리를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망도 슬픔도 아닌 깊은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다. 고맙다, 내 손주. 그리고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애비가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이나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비로소 하나의 뜨거운 온기가 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몇 주 후 헤리티지 팰리스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최 회장이 구속되면서 입주민 대표회의는 새롭게 구성되었고 아파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만수와 그의 가족이 있었다. 최 회장의 몰락 이후 지우는 그의 불법 자산을 동결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30년 전 최 회장이 만수섬유에서 부당하게 빼앗아간 자산에 대한 권리 또한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액수는 박만수가 평생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대한 금액이었다. 맑게 갠 어느 가을날 오후 박만수는 아들 내외와 함께 지훈의 차를 타고 헤리티지 팰리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더 이상 정문 옆의 작은 경비실이 아니었다. 차는 아파트의 정문을 지나 지하 주차장의 가장 좋은 로열층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훈은 가장 넓고 전망이 좋은 펜트하우스 앞에서 차를 멈췄다. 내리시죠, 할아버지.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박만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지훈은 웃으며 현관문에 도어락에 할아버지의 지문을 등록시켰다. 인증되었습니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문 안쪽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림같이 넓고 아름다운 거실이 펼쳐져 있었다. 지훈아, 이게 대체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당연한 권리예요. 이제부터 이곳의 주인은 바로 할아버지십니다. 박만수는 거실 중앙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그가 10년간 고개 숙여 지켜왔던 아파트의 전경과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늘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기만 했던 그 풍경을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당당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지훈과 아들 내외가 다가와 나란히 섰다. 박만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남루한 경비원복 차림이 아니었다. 손주가 사준 몸에 꼭 맞는 최고급 양복을 입은 세상에서 가장 품이 있는 신사의 모습이었다. 아버님, 이제 정말 고생 끝이세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팔짱을 꼈다.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리고 지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행복하시죠? 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가을 하늘은 덥이 높고 푸르렀다. 그는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잃어버렸던 30년의 세월, 짓밟혔던 자존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아준 자랑스러운 손주.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박만수의 얼굴에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한 아버지의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다.